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를 얘기할 때 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, 사실 이 4차 십자군 때문에 가장 타락한 십자군이다, 욕을 많이 먹어요. 그런데 베네치아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가요. 그래서 왜 이슬람 교도를 공격하려고 모인 십자군이 왜 같은 기독교권인 베네치아를 공격했느냐, 그리고 십자군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했던 베네치아를 공격했느냐. 지난 시간에 내가 알렉시우스 왕실의 그 왕위 계승 전쟁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지만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. 그때 설명 안 한 걸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, 1차 십자군은 육로로 갔다 그랬어요. 근데 1차 십자군은 터키 영토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갔어야 돼요. 근데 이걸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면 돼.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닷가에서 가까우니까.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방법이죠. 그런데 이 많은 십자군을 운송해 줄 수 있는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베네치아밖에 없었어요. 바다 도시인 피렌체나 제노바나 피사 같은 나라들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 전쟁 중에 있었고,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한테 이걸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. 이때 도제가 엔리코 단돌로라는 도제였는데 이때 이미 90세가 넘었어요. 그리고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, 요새 뭐 나이 많으면 눈도 시력도 안 좋아지는데 눈이 나빠져서 거의 맹인에 가까울 정도로, 그런데 최고의 현인이었어요. 90세가 넘었지만 종신직이니까 도제를 하고 있었는데, 그래서 이걸 십자군의 이 요청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국가적인 대사였는데 이걸 단돌로가 수락을 합니다. 33,500명의 십자군 수송비로 94,000마르크를 받기로 하고 1년간 수송 계약을 맺습니다. 이거는 프랑스의 1년 수입에 해당한다 그러고, 베네치아 경제가 다른 무역 활동을 다 중지하고 이 배를 건조하고 수송하는 일에만 매달려야 돼요. 그렇게 많은 큰 일이에요. 베네치아 역사상 최대의 상업 거래인데 이걸 이제 할 것이냐.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철저하게 무슨 종교적 신념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가의 경제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단톨로가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. 단돌로가 이걸 얘기하는 모습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기사 4,500명, 보병 2만 명. 기사는 한 명당 시족이 따르고 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커요. 말 4,500마리.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물량은 어떻게 되냐면 선박이 450척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50척, 무장 갤리송 50척은 보너스로 이제 베네치아에서 제공하기로 했어요. 결국 500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배를 운행할 승무원만 3만 명이 필요한데 베네치아의 성인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래요. 그리고 이 십자군이 1년간 먹을 식량. 자, 이걸 준비를 미리 하려면 전쟁하는 동안에 뭐 식량을 만들 수 없으니까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당장 이게 없어요. 그러니까 빚을 내서 먼저 만들어야 돼요. 배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하고. 그래서 베네치아는 이걸 1년 동안 아무 무역 활동 안 하고 이걸 합니다. 그래서 출항 예정일이었던 1202년에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1202년 2월 24일에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. 그런데 십자군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. 십자군이라는 게 한 지역에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나눠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제너럴장에 오지 않았어요. 왜 베네치아가 십자군에 참여하게 되는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. 먼저 이 운송비를 막대하게 지불해야 되고,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이득도 있었겠죠. 그런데 단순히 십자군을 운반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아가서는 큰 이득이 남지 않아요.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 레반트 지역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 거예요. 이 레반트 지역이라는 것은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레반트 지역인데,
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거죠. 이스라엘. 그리고 밑에 요르단, 위에 시리아, 요 지역이 레반트 지역이에요. 특히 요 레반트 지역 밑에 있는 이집트.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던 지역이죠.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사실 이 레반트 지역과 이집트 이쪽 지역과 무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레반트 지역을 무역 독점을 하겠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군 이동을 돕기로 한 거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8월 15일에 보니파체 총사령관이 도착했는데 7월까지 12,000명이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. 이 사람들이 다 도착을 해야 돈이 마련이 다 되는데 돈을 가지고 도착을 안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십자군이 베네치아에 주기로 한 돈의 3분의 1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. 만약에 그걸 못 주면 어떻게 되냐? 베네치아는 다 빚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돈을 못 받으면 베네치아가 파산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위기에 빠진 거죠. 그래가지고 출발도 못하고 여름에 이제 가야 전쟁을 추워지기 전에 하는 건데 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음 때 올 길을 기다리고 몇 달을 이제 허송세월 하는 거죠. 그런데 그동안 십자군들이 그 많은 병력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군량미를 다 까먹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출항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계산과 다르게 된 거죠. 그 약속을 어긴 건 십자군이에요. 베네치아가 아니에요. 그 베네치아가 고민을 한 거죠. 야, 이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그럼 그걸 회복을 해야겠다.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조건을 뭐 했냐면 이 자라 진압에 협조하면 34,000마르크를 깎아주겠다. 이 자라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지형이 아주 꼬불꼬불하고 여기 섬도 많고 요 지역이에요. 원래 여기가 기독교 지역입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해적지에서 먹고 살아요. 그 해적 본부들이 다 여기 있어. 그런데 해적지의 대상은 뭐 베네치아 배뿐만 아니라 제노바 배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,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자기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길목 아니에요. 저 위에 베네치아가 여기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해적들 소탕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섬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뒤에 자라 지역을 전체를 지배하지 않으면 해적이 계속 출몰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거를 토벌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못했는데 십자군이 마침 많이 와 있고 저 군대를 활용하면 여기서 점령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 거 도와달라. 자, 그런데 이게 같은 기독교 지역이니까 이슬람군하고 전쟁하라고 동원된 기독교 군대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. 교황도 이걸 절대 허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? 이 돈을 못 마련하는 십자군들은 저거 전쟁해가지고 그 빚을 탕감받으려는 거죠. 그 동의를 했어요.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거절하고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. 이게 계기가 돼서 베네치아가 지중해 최강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러고 나니까 로마 교황은 인노켄티우스 3세인데 야, 이거 말도 안 된다. 그래가지고 베네치아를 전체를 이제 파문을 해버립니다. 십자군, 전쟁에 참여한 십자군까지 전부 다 파문을 해버려요. 이때 이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파문을 당하면 천당을 못 가는 거예요. 인생일 때 굉장한 위기죠. 그런 이제 조치를 하고. 그러던 차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비잔틴 왕실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. 그래서 알렉시우스 그 3세가 삼촌이 이제 황제가 되고, 그러니까 그 4세가 자기 왕위를 삼촌이 뺏어갔다. 아버지를 죽이고.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제 왕위를 찾아주면 십자군의 은화 20만 마르크를 지급하겠다. 군대 10,000명을 동원하겠다. 모든 보급물자를 대주겠다. 그리고 동서로마로 갈려진 교회를 통일시켜주겠다.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교황은 분열된 교회를 통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고, 십자군 입장에서는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, 베네치아는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재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고, 삼박자가 딱 많아서
교황과 십자군과 베네치아 이익이 맞은 거예요.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공격을 한 겁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베네치아만 욕할 수는 없어요. 그죠? 그래서 마침내 비잔틴 제국을 공격을 해서 그 제노바 경쟁국인 제노바를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고 동로마 제국에 베네치아가 독점적으로 비잔티움과 무역을 할 수 있는 독점권도 따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바람에 동로마 제국이 이제 수도가 붕괴되고 나니까 약해져가지고 이슬람권이 동로마 제국에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아무튼 이를 통해서 베네치아는 이제 하나의 해상 제국을 형성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완전히 빚을 상환받을 때까지 수익금의 4분의 3을 얻기로 하고, 동로마 제국의 새 황제를 선출할 때 영향력도 하고, 베네치아와 전쟁하는 나라는 교역하지 않는다. 이런 것도 하고, 그 다음에 경쟁 도시국가인 제노바하고 피사를 전부 내쫓고, 그리고 이제 교황이 이제 파문령을 내렸었는데, 약탈을 해가지고 파문령을 내렸었잖아요. 이것도 다, 자라 지역을 이제 하는 바람에 파문했었는데, 이걸 전부 다 철회를 하고, 그래가지고 하여간 동로마 제국의 8분의 3을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베네치아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죠. 그러면서 이때 이제 베네치아가 아까 얘기했던 해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베네치아는 현금으로 만들어진 도시고 가상 버추얼 이코노미 이런 제국을 만든 도시입니다. 이 사실 베네치아하고 제노바하고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전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부의 도시 베네치아 이걸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치열하게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웠는데 이 4차 십자군 이후에 베네치아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뭐 자세한 두 나라 간의 전쟁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.